자, 오늘 이제 4주차 우리 기독교 교육 개론.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그러면 학생은 누구인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3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자, 학습자, 교재. 네, 요 부분이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생, 교재 이 중간 매개를 가지고 얼마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교육의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사가 일반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하고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하고의 차이점, 또 기독교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교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러면 학생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학습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이란 누구인가? 학생이란 뭘까요? 네, 배우는 사람. 네, 학생이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어쩌면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제자,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니까 제자 되는 거니까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학생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학생을 모든 것은요, 교육에서 의미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골프 치는 걸 가만히 봐보시고, 여러분들도 골프를 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에는 드라이브를 가지고 한 뭐 100m, 뭐 120m 이렇게 드라이브로 치고, 그 다음에는 퍼트 갖고 치고, 또 모래에 빠지면 샌드 갖고 치고, 이렇게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온 그린에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갖고 치진 않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 저도 전에 골프 칠 때 보면 뭐 7번 아이언 하나만 있으면 뭐 다 친다라고. 또 실제 해보니까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지만 온 그린에서는 보면, 그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퍼트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학생이란 누구인가에 대해 갖고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볼까? 발달론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론적인 것을 갖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인지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심리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무지개 색그램 일곱 뭐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보는 것처럼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학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학생은 뭐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거, 학교에 다니며 일정한 과정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교육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 교육은 방향성이 있다. 교육은 목적론적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공부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스튜던트, 학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좀 더 광의적인 입장에서 넓게 생각하면 꼭 이렇게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평생을 학생으로서 살아갑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할 만큼 어떤 나이나 장소나 교육 과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평생 학습자로서의 모든 삶의 전 과정을
배우고 있다라면은 학생의 범주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의 전통적인 교육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을 따라가느냐 분류하는 방법이 학교라고 하는 스쿨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주부이면서도 회사 다니면서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 직장에 회사 취직했다 해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직장에 갈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될 때도 있고 새로운 전문 지식을 배워야 될 때도 있고 많은 교육과 훈련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생의 개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이 꼭 공식적인 것만이 학생인가요?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서도 공부 배우잖아요. 혼자 책 읽으면서도 학습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학습자의 범주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자기가 여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로 뭐 등산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범주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광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교사 학습자라는 것이 있고 학습자 교사라고 하는 거 보면 교사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이런 정규 과정을 통해서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이다. 또 그러나 정반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학습자를 통해서도 또 교사가 또 다시 배웁니다. 이런 과정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호작용이 얼마나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모든 교육은 상호관계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전통적인 교사와 전통적인 학습자 이 둘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학습자라 해갖고 그냥 매냥 듣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도 이 학습자와 교수의 둘의 관계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발표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저는 또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하는 것을 제가 또 듣고 있잖아요. 피드백을 거꾸로 또 받잖아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교사 학습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교사 학습자의 관계는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사 학습자냐 학습자 교사냐의 차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말을 많이 하느냐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학습자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제가 듣잖아요. 그 발표하는 사람이 이 학습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 학습자는 우리가 수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본다라면 저처럼 지금 시간 요 역할처럼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자는 그것을 수용하는 역할을 맡는 것을 전통적으로 교사 학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의 교사의 역할과 학습자의 역할은 교사는 지식을 원천적으로 학습자에게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 교사는 가르치고 학습자는 이것을 수용하고 배우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교사 학습자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내용 이것을 학습자가 그 시간에 일어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목표 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목표를 우리는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학습자 교사란 무엇일까요? 누가 주도합니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그 내용을 거꾸로 교사가 지원하고 이것을 질문을 통하고 발표를 통해서 듣다가 보면
학습자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 시간을 주체가 돼가지고 끌어가느냐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한 그 내용을 반대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다른 학생들하고 함께 나눔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학습자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학습자가 학습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음소 푸셔도 괜찮아요. 다 푸세요. 네. 자,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학습자가 시작. 학습자가 학습의 중심에 있으며 오케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것을 우리가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냥 암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습자 위주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많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요. 학습의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지식하고 주입식, 암기식 보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학습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발표하고 나눌 때에 훨씬 더 학습의 효과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도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모든 부분들이 기독교 교육에서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건데, 제자가 되려면 무조건 잡아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떤 학습자들이 그냥 선생님 저도 불러주세요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발적으로 따라 나올 수 있는 만큼 자기 자발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성취도, 학습 만족도, 학습의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학습자 교사와 교사 학습자 봤을 때에 이 둘의 관계가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육의 효과는 뛰어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사가 그냥 강의만 하고 정보 지식만 전달하고 학습자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교수 위주의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능하다라면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자기 생각을 발표를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서로 학생들 간에 또 주고받는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학습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달론적인 학습 이해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첫 번째 환경론적으로 보겠습니다. 학습자가요, 우리는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잖아요. 어떤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제 주장하는 학습 우리가 교육 이론가들은 모든 것은 환경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상호작용론을 한다라는 건데 제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학습자들은 주로 어떻게 발달이 될까요? 첫 번째, 학습자는 무조건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제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미 우리가 한마디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도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봤을 때에 첫 번째 환경이 그렇게 무조건 유전이 아니라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분만 손 들었네. 세 명. 오케이. 그러면 유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건 또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게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면 세 번째인데
상호작용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론자들은요, 우리가 교육에서 강조할 때에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은 발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발달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키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키가 계속 자라면 3m, 4m, 5m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m도 안 되고 1m, 제 키가 얼마야? 160, 이러면 안 되는데. 보통 17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비밀스러운 일이 169 되는데 신발을 신으면 물론 170이 넘죠. 그러는데 키가 크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성장하는 데는. 우리가 신체 발달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발달에는 계속 크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인지 발달로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배우고 계속 배우다 보면요, 발달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실제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한다라면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계속 학습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사회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이 되어집니다. 50이 되었다가 60이 되었다가 80이 되고 하면요, 우리가 50, 60, 환갑, 70, 80 되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을 통합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참 푸근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뭐냐 하면, 사회 발달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냐 하면 사회적인 통합과 자기 자아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계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는 것처럼 신체적인 발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발달, 보통 이제 청년기를 지나면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달이 되어졌다가 한계점에 그 이상은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몸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지적인 발달 어떻습니까? 정서적인 발달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발달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발달적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디벨롭 발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발달 말씀을 드린 거죠. 출생에서부터 언제까지 성장하는 시기에 유아기를 거치고 영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의 신체적인 이런 발달들은 운동 발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근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가장 작은 손가락 움직임에서부터 모든 신체 발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그리고 인지적인 발달로 보면 이제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비아제라든지 우리가 교육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두라라든지 많은 교육학자들이 주장하는 인지적인 발달, 에릭슨이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또 융이라든지 아들러라든지 발달 심리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인지적인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유아기와 아동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지적인 발달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영유아기 때에 우리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때로는 기억력, 추리 능력, 창의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 아이들이 인지적인 발달, 태어난 출생 이후부터 3, 4, 5세까지, 그리고 6세에서부터 8세, 9세까지, 그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년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때에 아이들의 인지적인 발달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가 영아기를 거치고 유아기 거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추리 능력까지도 창의력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지죠. 이 과정에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이들이 마음껏 어떤 이야기라도 그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맞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궁금증이나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거 묻지 마라, 그건 답 내가 몇 번 이야기해 줬잖아가 아니라, 정작 우리 어린아이들 봐보세요. 엄마가
이게 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스탑워치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또 아이들은 조금 있다가 지나보면 요게 뭐야? 요게 마우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또 조금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해 준 스탑워치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거 뭐야? 그러고 또 물으면 엄마가 어떻게 또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다 보면 몇 번 이제 이야기해 주면 나중에 엄마들이 이야기했잖아. 내가 몇 번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애들이 어릴 때에는요, 우리 부모들이 10번이고 20번이고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 줍니다. 더 친절하게 잘해 줍니다. 그러다 점점 더 잘하면 엄마 그거는 왜 그래? 교회 갔더니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성경에 이런 거는 뭐야? 라고 물으면 아우 나도 몰라.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보내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요. 아이들 속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원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르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창의력을 일깨워 줄 수도 있고 사고력을 뛰어나게 높여줄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일깨워 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그런 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왜 필요하니? 그게 왜 알고 싶으니? 오히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궁금증이나 질문에 대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질문에 질문을 낼 수 있는 것,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아이들이 인지 발달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발달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동들의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인지적인 발달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말을 잘할 수 있는 것도요. 얼마나 부모하고 아이하고 어릴 때에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 우리 아이 물론 아동의 발달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가지고 또 개인의 인디비주얼 디퍼런스라고 하는 발달에는요 똑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큽니다. 키도 많이 크는 아이가 있고요. 키가 안 크다가 어느 날 크는 아이도 있고요. 말도 못하다가 어느 날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단어를 10단어, 20단어, 300단어를 구사하던 아이가요. 어느 날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냥 말이 그냥 줄줄줄줄 쫙 나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에 얼마나 우리가 발달을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인지적인 발달이나 사회적인 발달이나 정서적인 발달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교수자가 누가 됩니까?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교수자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아이 둘이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만큼 정서적인 발달,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요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자아 발달이라고 하는 거, 이고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자아 발달도 얼마나 중요한 것은 어릴 때에 긍정적으로 발달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발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라난 후에 아이가 자라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왜곡적이야.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아주 I am oka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누가 만들어줍니까? 결국은 학습자에게 교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 발달을 만들어 가는데 그 개념을 형성하는 요인이 누구였던 거냐라는 거죠. 긍정적인 개념을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개념을 심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잘못한다라고 하다 보면 그 아이 마음속에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보면 유아기 때부터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애착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보면요.
어떤 아이는 자율적이고 독립성이 강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자율성이 없습니다. 수동적입니다. 자기 독립성이 이 독립성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자라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에 진도가 나가야 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인데도 교육 상담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운전하는 모든 차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 기어가 수동 변속이 아니라 전부 다 자동이잖아요. 오토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아서요. 1단에서 2단, 3단 자동 변속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더 전기차에서는 어떻게 발달이 되었습니까? 무슨 차로?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이야. 이전에는요. 우리가 80년도, 90년도, 2000년도에는 모든 8, 90년도에는 우리가 기어 변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스틱이라는 게 있어서 전부 다 수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수동보다가 자동으로 자동 변속을 해보니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동도 뛰어넘어갔고 모든 것이 자율이에요. 아주 그냥. 지금은 이제 기어 변속할 이유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율주행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학습자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안 시키는 것은 안 하거든요.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모든 학습자들이 상담 결과는요. 아니 안 시키면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지시 안 하면 안 하거든요. 언제까지 학습자들이 수동으로 스틱으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성이 뛰어나고요. 이제는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온 만큼 학습자들에게도 이렇게 발달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학습자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것을 봅니까? 도덕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된 후에도 보면 저 사람은 보면 누가 본다고 해서 안 하고 누가 안 본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런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을 보면요. 도덕성이 발달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속에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도덕성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느냐 발달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것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굉장히 친밀하게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회적인 발달을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실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보면 사회성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성이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코워할 수 있는 사회성이 발달이 되어져 있느냐. 사회성 속에는 협동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팀워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 사람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코비드를 지나면서 어떠냐 보면 자기 혼자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너무도 잘하는데 오프라인에 모였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실제 오프라인의 모임에서는 불안하고 만나기 힘들어하고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발달 심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회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함께 어울려서 사회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봤고
또 정서적인 발달.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모든 자기의 감정을 다 감추고 왜곡시키고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감정을 또 왜곡시키지 말아야 되고, 정직한 것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지금 교수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지금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이 영유아기 아동기를 거칠 때에 울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안 돼, 안 돼, 못해, 뭐 남자아이는 우는 게 아니야, 뭐 여자아이는 뭐 우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못하는 아이, 모든 것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너무 강제적으로 억압이 되면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에 상당한 왜곡을 가져다 줘요. 이렇게 말했더니 선생님한테 야단 맞네, 그러면 난 말 안 해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통칭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요, 아동들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보면 사람들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실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서적으로는 지금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 기분 안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제 얼굴에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한번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면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디소다, 우리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발달이 건강한 발달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지적인 발달, 아이들요, 인지적인 발달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영악이, 인지적인 발달에 우리 아이들, 엄마들이 오로지 공부를 잘하는 것에만 주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그 일어나는 발달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신체적인 발달도 그 일어나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양 섭취를 골고루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신체적인 발달이 달라지는 걸 보고, 또 정서적인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적인 발달, 또 이렇게 감정 조절, 요 모든 것들이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도요, 어린 아이 때에 아이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을, 옳고 그름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학으로 들어와서 보면 얼마나 그 단계별로 따라가지고 생물학적인 발달이 일어나야 될 때는 생물학적인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질 때는 사회성이 발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학습자에게 교수자는, 우리 부모가 교수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내용을 끊임없이 그 단계에 맞도록요, 성장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노년기인데, 요 노년기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는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모든 것이 발달될 시점에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정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달할 때 발달하지 못하면요, 거기에 억눌려져 있고 그 속에 가라앉혀져 있는 거예요. 발달이 정상적인 모든 것은 발달은 이루어져야 되죠. 정서적인 발달도 특히 이제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된 후에도 사회성은 끊임없이 발달이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데,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이제 경험주의적인 학습자 이해를 볼 것입니다. 경험을,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 경험적인 익스페리언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밌고 행복할 수도 있고 더 학습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공부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주의적 학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자들이 자기가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지식을 획득하는 것. 우리는 정보나 지식이나 사회성이나 도덕성은 무엇을 통해서 습득할까요? 경험을 통해서 익스페리언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지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험주의적인 학습자 이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과 지식은 무엇을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떻게 관찰했느냐,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성하는 지식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5분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발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발달해야 되는 것은요, 사회성 발달이거든요. 도덕성 발달도 물론 특정 발달 단계가 있지만 지금 또 마찬가지로 사회성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나쁜 습관이 지금 또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이라는 것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도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것도 일반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이야.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다라면 발달론적인 발달 단계에서 이것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아동을 봤을 때에 어떤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변화된 삶으로 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과제이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간 마치고 5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경험론적인 거 조금 더 또 말씀을 드리고 환경론적인 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